1392년 7월 고려의 무관이던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조선 건국에 가장 많은 힘을 보태준 신진사대부들은 조선의 주요 관직을 차지하게 되었죠. 이 신진사대부들은 나중에 양반이라 불리게 되었는데요. 양반이란 문반과 무반을 합쳐 부르는 말이었죠. 조선시대 신분제는 양천제로 양반과 중인 평민이 포함되어 있었던 양인과 노비와 백정, 기생 등이 포함되어 있는 천인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양인들은 모두 평등하다 했지만 실제로는 완전 천지 차이이긴 했죠. 어쨌든 법적으로는 양인들이었으니 범죄자, 재혼한 여자, 서얼 등의 아들이나 손자를 제외하고 모두 과거 시험에 응시해 관직에 진출할 수는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과거를 보고 벼슬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천민만 아니라면 모두가 과거 시험을 치러 신분 상승이 가능했었는데요. 하지만 애초에 엄청나게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부자로서 밥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 없이 공부만 하면 되었던 양반가의 아들들과는 다르게 양인이라 하더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뼈 빠지게 일만 하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던 평민들에게 과거 시험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건 제쳐두고 학업에만 매진할 수 있던 양반집 자제들만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이고 당연히 평민들에 비해 합격률이 월등히 높았던 것이죠. 거기다가 과거로 뽑는 관리는 1년에 끼켜봐야 1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 책 한 권 살 돈 없었던 농민들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금 양반이라 하더라도 고조할아버지 때까지 사대조 안에 벼슬한 사람이 없으면 양반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양반들은 기본적으로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가는 것을 최고로 여겼죠. 그렇게 양반들은 계속해서 권력과 경제력을 독점하며 기득권을 더더욱 움켜쥐게 되었고 양반이라는 말은 점점 지배신분을 의미하는 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양반들 외에 중인 평민들은 그야말로 산범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폐해가 생기게 되는데 양반이 아닌 사람은 가죽신과 비단옷을 입지 못하게 했죠. 어쩌다 돈이 생긴 평민이 비단옷을 입거나 하면 도둑으로 몰려 양반집에 끌려가 곤혹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나 소를 타고 가다가 양반집 앞을 지날 때면 반드시 내린 후 걸어서 지나가야 했는데요. 만약 그냥 탄 채로 지나가다 걸리면 그 집의 하인들에게 두들겨 맞았죠. 또한 길을 가다 양반을 만나면 구석으로 길을 터주고 머리를 조아리며 인사를 올렸어야 했습니다. 긁게나 읽은 척하는 양반들은 모든 인간을 군자와 소인으로 나눠 명분이니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것을 지나치게 내세웠죠. 양반들은 대단한 군자인 척하면서 물질적인 것에는 관심 없는 척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군자인 양반들이 소인인 백성들을 지배하고 가르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오로지 금전적 이익만 추구하는 상인들을 업신여기며 천시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돈을 만지는 것조차도 불결한 척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돈을 싫어하는 건 당연히 절대 아니었고 오히려 상인들의 뒤를 봐주며 뒷돈을 받는 더 더러운 짓을 하기도 했죠. 이렇게 움켜쥔 기득권은 누구에게도 양보하거나 나눠 가지기 싫었던 양반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 사는 반촌을 만들기도 하고 자기네들끼리만 결혼을 한 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기도 했으며 과거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관직에 드는 방법을 계속해서 구상하며 양반이라는 지위를 잃지 않으려 여러모로 노력했습니다. 또한 양반들은 군역조차 면제시키며 양반의 특권을 더욱 강화시키는 동시에 양반과 상놈의 구별을 더욱 엄격하게 했죠.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양반에 대한 의미가 점점 퇴색하며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는 너도 나도 양반이 되어버린 탓이었습니다. 외란과 호란을 겪으며 국가의 재정이 완전히 파탄나버렸고 무너진 재정을 복구하기 위해 공명첩과 납속첩을 만들어 평민과 천민에게 관직을 팔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자 오랜 세월 양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차별을 받아오던 돈 많은 중인들과 서얼들은 적극적으로 이를 받아들여 돈을 주고서라도 양반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궁핍하던 양반들도 있었는데요. 그들은 잔반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잔반들은 농사를 짓거나 서당에 훈장을 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살아가기도 하고 관상이나 사주, 풍수 등을 봐주며 먹고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잔반들은 일반 평민들과 다를 바 없는 입에 풀칠하기 힘든 삶을 살고 있었고 돈 없는 잔반이나 몰락한 양반들은 돈 많은 한인이나 중인들에게 족보를 팔기도 했으며 또한 부유한 평민들은 궁핍한 양반들과 결혼을 하며 양반이 되기도 했죠. 어쨌든 양반이 아닌 이상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속적으로 핍박을 받자 족보를 사거나 위조하는 중인 평민들은 계속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조선 초까지만 해도 7% 내외이던 양반의 숫자는 조선 후기가 되자 70에서 80%에 육박할 정도로 많아지면서 너도 나도 양반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나중에는 서울의 일부 양반들만 계속해서 권력과 경제력을 독점했고 지방의 양반들은 차별 대우를 받으며 양반들끼리도 급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선의 갑 중에 갑이던 양반들은 1894년 7월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없어졌지만 훗날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전까지 계속 남아있었다고 하죠. 생각해보면 이때도 경제력이 되어야 과거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엔 돈 때문에 이런 신분이 생긴 걸 보면 현재도 돈이 많고 적음으로 인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이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하여튼 돈이 문제입니다. 조선시대의 최고의 기득권 세력, 양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랜 시간 윗사람의 눈치를 보는 문화가 계속되자 과거 유교의 영향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죠. 하지만 과거의 기록을 살펴보면 정작 유교사회였던 조선의 선비들은 만약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여기면 목숨이 날아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은 채 대놓고 까버렸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거침없이 왕을 까버렸던 조선 선비들의 일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중기의 유학자로 유명한 조식은 37살 때 과거 시험에 떨어진 것을 마지막으로 더는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스스로 학문을 닦는 데 집중한 인물이었는데, 이후 명성이 높아진 조식에게 여러 번 관직을 제안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는 관직에는 나가지 않은 채 현실 정치에 많은 비판을 가했다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글이 바로 그가 55세에 명종에게 단성현감의 벼슬에 오를 것을 제안받았을 때 명종의 제안을 거절하며 올린 단성소라는 상소문이었습니다. 단성소에서 조식은 명종 대신 수렴청정을 했던 문정왕후를 두고 남편 잃은 과부가 국정에 대해 뭘 알겠냐며 막말을 한 것도 모자라 명종 또한 압이 없는 고아라서 그런지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명종 밑에 있는 신하들도 백성들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백성들의 재물을 긁어모을 생각만 한다며 비판했죠. 때문에 이미 나라의 기틀이 무너진 지 오래고 백성들의 마음도 왕에게서 떠난 지 오래인데 만약 자신이 그런 명종 밑에 있어봐야 백성들을 착취하는 다른 관리들처럼 될 뿐이기 때문에 굳이 관직에 오를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힌 글이었습니다. 요약하면 대비인 문정왕후는 과부에 불과하고 명종은 압이 없는 고아일 뿐이니 나라꼴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는 비판이었죠. 단성소를 읽은 명종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대단하신 대연자 조식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단성현감 같은 작은 벼슬을 내리려 했구나 라고 말하며 조식을 비꼬는 말을 하고는 아무리 내가 어질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한나라의 임금인데 어찌 신하된 몸으로 이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냐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때 옆에 있던 신하들이 간언을 올리는 선비를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며 말린 끝에 조식은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하네요. 경종이 즉위한 1720년 성균관에 윤지술이라는 유생이 있었는데 당대의 권신인 이이명이 선대국왕인 숙종의 일대기를 기록할 때 숙종이 장희빈을 죽인 부분을 편파적으로 기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이명이 그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바로 경종이 숙종과 장희빈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때 윤지술이 이이명이 쓴 숙종의 일대기가 편파적으로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이명을 탄핵하는 상소문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개 유생이 당시 노론 세력을 주도하던 이이명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노론은 윤지술의 언사가 불손하다며 집단으로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결국 윤지술은 유배를 간 뒤 사약을 받고 죽게 되죠. 다음은 조선왕조 역사상 가장 어이없는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김아재의 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아재는 전 영의정이자 정조의 최측근 대신이었던 김양택의 아들로 1784년 음력 6월 20일 2조 참판을 지내던 중 남인 최재공을 탄핵했다는 이유로 유배당한 윤득부를 옹호하다가 관직을 잃게 되죠. 그런데 김아재는 파직을 당한 데 앙심을 품기라도 한 것인지 한 달쯤 후 예방승지 이재학에게 쪽지 하나를 건넸는데 그 쪽지가 국왕인 정조를 욕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정조실록에 따르면 이재학이 그 쪽지를 펼쳐보니 도저히 임금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매우 참혹하고 흉악한 말들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든 조정의 신하들이 충격과 공포로 발칵 뒤집혔으며 정조도 그 쪽지를 보고 태어나서 이렇게 흉악한 글은 처음 본다. 내가 그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참담한 일을 저지르는가? 하고 경노했다고 하죠. 정조는 과거에 김아재에게 미치광이 증세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도져서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로 큰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김아재의 글이 얼마나 심했는지 정조가 김아재를 국문했을 때 직접 말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죠. 영조가 즉위한 해에 이도현이라는 인물이 영조를 향해 경종에게 게장을 먹여서 독살한 살인마라고 비난했다가 처형을 당했는데 정조는 김아재의 쪽지가 영조를 살인마라 비난한 이도현의 말보다 더 심하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신들이 그 쪽지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서 김아재가 얼마나 미친 짓을 저질렀는지 알도록 하자고 말했을 때도 이 쪽지에 들어있는 욕설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프고 뼈가 저리게 할 정도인데 어찌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겠는가? 라고 말한 후 불태워버렸다고 하죠. 이후 정조는 김아재에게 대체 왜 이런 미친 짓을 했는지 물었는데 그 이유가 정말로 황당했다고 합니다.
영조의 정적이었던 김일경이 경종 시절 신임사화를 일으켜 노론을 탄압했다가 갑진년에 죽었는데 올해가 바로 갑진년이기 때문에 자신도 김일경과 같은 악명을 역사에 길이 남기기 위해 일부러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었죠. 명문가의 아들로 태어나 출세길이 보장된 그가 황당하게도 영조에게 처형당한 역적인 김일경을 본받아 역적으로 죽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왕을 욕하는 미친 짓을 저지른 어이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영조가 조선을 다스리던 1755년 2월 4일 전라도 나주의 객사 망화루 벽에 익명의 궤서가 붙었는데 그 궤서에는 조정의 간신들이 가득 차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다는 내용이 써져 있었죠. 그 사실이 영조의 귀에까지 들어가면서 범인을 찾기 위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나주에 살던 윤지라는 인물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 결과 윤지와 그의 일족들은 물론 500명이 넘는 남인과 서론의 인물들이 사형당하거나 유배를 가게 되는데 이 사건을 나주궤서 사건이라고 하죠. 영조가 나주궤서 사건을 처리한 후 역적을 토벌했다며 특별시를 치르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답안지를 보게 되었는데 이때 한 명도 아니고 무려 2명이나 답안지에 영조의 휘인 금까지 직접 꺼내면서 영조를 향해 패드립을 쳐버린 식권변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 중 한 명인 심정현은 영조의 어머니가 숙종과 인현왕후를 모시던 무수리 출신이라는 것을 이용해 이금의 어미가 미천한 출신이라 그런지 그 아들인 이금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 자신의 형을 죽이는 폐륜을 저질렀다 라는 내용을 답안지에 써서 제출했고 영조는 답안지를 다 읽지도 못하고 화가 나서 책상을 두드리면서 눈물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과거 심정현의 형들이 역적으로 몰려서 영조에게 처형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영조에게 한을 품은 그가 패드립으로 가득한 답안지를 냈던 것입니다. 또 한 명의 범인인 윤회는 웬 문서 하나를 가진 채로 잡혀왔는데 윤회가 가지고 있던 문서에는 죽은 역대 조선왕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고 하죠. 영조가 놀라서 대체 왜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름까지 적어뒀냐고 물어보자 윤회는 내 아들 이름으로 쓰려고 그랬다며 영조를 도발했습니다. 당연히 대놓고 왕을 모욕한 심정현과 윤회는 물론 그들의 일족까지 모두 죽음을 맞았고 신하들에게 굴욕을 당한 영조는 조상들을 볼 면목이 없다며 역대 왕들을 모셔놓은 종묘에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네요. 과거의 왕들은 자식을 굉장히 많이 두었었는데요. 조선시대 왕들 역시 자식을 굉장히 많이 낳았죠. 조선 왕조 500년간 실제로 제위에 올랐던 왕은 27명이었고 사망 후 추존된 왕은 5명이었는데 그들의 자식만 해도 총 268명이나 되었습니다. 태종은 29명의 자식을 낳았고 성종 28명, 선조 25명, 정종 23명, 세종 22명의 자식을 두었죠. 하지만 이들 중 왕이 된 사람은 태조 이성계를 빼고 고작 26명밖에 없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왕이 되지 못한 이 많은 왕자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전 왕의 자식들은 지금의 형제자매와 같은 느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이가 좋을 때도 있었지만 서로 죽고 죽이는 경우도 많았죠. 왕비의 첫째 아들인 적장자는 원자라고 불렀고 10세 정도가 되면 세자로 책봉되었죠. 세자는 동궁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세자가 거처하는 곳을 동궁이라 불렀기 때문이죠. 왕이 살던 곳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궁이라고 불렀는데요. 장차 보위를 이을 뜨는 해라고 해서 세자의 거처를 해가 뜨는 방향인 동쪽에 둔 것이었습니다. 그 외의 자식들은 차별이 심했는데요. 아들이냐 딸이냐의 차별도 있었고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취급을 받았습니다. 왕비의 소생과 후궁의 소생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시작한 것이죠. 첩의 소생이면 본처의 소생보다 당연히 처우가 달라야 하는 것이 도리라는 성리학적인 사상이 뿌리 깊이 박혀버린 것입니다. 그 외에 왕비가 낳은 아들들은 모두 대군으로 불렸고 왕의 첩인 후궁들이 낳은 아들들은 군으로 불렸습니다. 이렇게 급을 나눠 놓았으니 나이가 많은 군은 자신보다 어린 대군에게 비록 어린 동생이었어도 존칭을 썼어야 했죠. 딸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르게 불렀는데요. 왕비가 낳은 딸들은 웅주, 후궁이 낳은 딸은 웅주라고 불렀죠. 세자는 남자 형제들과는 형제 사이기도 했지만 잠재적 경쟁자이기도 했습니다. 세자는 자신이 첫째가 아닌 경우이거나 자신이 서자인 경우,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형제들보다 딸리거나 할 경우에는 형제들이 자신의 위치를 노리는 정적이 될 수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형제자매들과 굉장히 좋지 않은 사이가 되기도 했죠. 서자이던 광해군이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인 경우가 이러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세자와 형제들이 친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자신이 왕비의 소생인 적장자의 첫째 아들이며 심지어 왕이 될 재능마저 출중하면 세자 자리가 굳건했기 때문에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친밀하게 지내는 경우도 많았죠. 조선 초 태종은 왕권 강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행여나 부모 형제 간에 있을 처참한 살육전을 없애기 위해서는 세자를 제외한 왕자들과 부마들의 모든 권한을 빼앗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자를 제외한 왕자들은 왕의 8천일의 친족은 벼슬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인 종친불사 제도를 실시하면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당했죠.
행여나 왕자들이 정치에 관련된 말을 하기라도 하면 3사의 대관들의 상소가 빗발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왕도 신하들도 왕자들의 힘이 커지는 걸 경계했죠. 그렇다 보니 대군이나 군, 공주, 옹주들은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하게 되면 모두 군 밖으로 나가서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왕이나 세자의 위협이 될 수 있었던 존재이기도 했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에게 감시를 당하며 살았고, 감시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모든 왕족은 한양 안에서만 살아야 했죠. 다른 지방에 갈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왕의 허락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나 세자 자리를 위협할 만한 왕자가 지방에서 정권을 뒤집을 만한 세력을 키우는 걸 염려했었기 때문이죠. 어쩌다 왕의 허락을 받아 지방에 머물게 되더라도 그 지역의 수령은 1년에 2번씩 왕자의 행적을 살펴 보고했어야 했습니다. 만약 왕자가 몰래 지방을 다녀왔을 때는 중벌에 처해졌고, 왕자가 왔다간 지방의 수령에게도 책임을 물어 파직시키기도 했죠. 이렇게 빡세게 이들을 감시한 대신 왕자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왕실 종친부의 최고의 명예직인 자귀를 받고 나라에서 녹봉도 받았으며,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재산을 줘서 부족함 없이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돈과 명예를 줄 테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평생 놀고 먹고 조용히 지내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여기에 더해 왕자들의 자식들, 자식들의 자식들, 그 자식들의 자식들까지 이제부터 4대까지 정치활동을 금지했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5대 후손들부터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정부의 관료가 되어 출세할 수도 있긴 했죠. 그러나 10대 손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성은 왕족과 같은 전주이씨이지만 거의 왕족 대우를 해주지는 않았고, 영모에 휘말리는 등 온갖 풍파를 거치며 나중에는 왕족이라고 할 수도 없는 처지로 사는 왕족도 있었습니다. 강화도에서 농사지으며 살던 왕족 철종이 그러했죠. 그렇다 보니 왕자들은 학문을 멀리하고 예술이나 불교에 심취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런 삶을 산 가장 큰 이유는 왕실과 신하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왕자들 중 총명하다거나 엄청난 재능을 보이는 왕자들은 일단 세자 자리를 위협하는 인물로 찍혀 여차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도 했고, 또한 만약 신하들 중 영모를 빼앗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왕자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신하들에 의해 다음 왕으로 옹립할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타의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영모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았죠. 그러다 영모에 실패하기라도 하면 자신은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사 성공하더라도 왕권이 굉장히 약해 신하들에게 휘둘리는 경우가 많았죠. 또한 왕이나 세자가 급작스레 사망을 하게 되면 자신은 왕이 되기 싫어도 신하들에 의해 왕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왕자들은 일부러 어리숙한 척, 멍청한 척 하는 경우도 있었고, 진짜 학문을 멀리해서 실제로 멍청한 왕자도 많았으며, 신하들이나 왕족들의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기 위해 연기를 하는 왕족도 많았죠. 제한대군 역시 멍청이인 척 연기를 하며 목숨을 보존하려 한 것이라는 설도 많았고, 조선말 흥선대원군 역시 파라코에 상가집게라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감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뛰어난 왕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펼쳤다간 골로 가기 딱 좋으니 평생을 쥐 죽은 듯 조용히 사는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돈도 많다 보니 허구한 날 기방에 드나들고 주색에 빠져 사는 왕자들도 많았으며,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왕자들도 많았죠. 임해군, 순화군은 왕자의 신분을 이용해 죄 없는 사람들을 마구 죽이기까지 한 왕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지만 않으면 조용히 잘 먹고 잘 사는데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왕자들에게는 많은 특권까지 있었는데요. 이들은 법을 어겼을 때도 왕의 허락이 없으면 조사를 받지 않았고 고문 또한 받지 않았죠. 하지만 반대로 이들에게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는 처벌이 더 강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부모 중 한 사람만 천민이면 그 후손도 천민이 되었지만, 왕자들이 다른 천한 신분의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은 면천되어 천민이 되지 않았죠. 또한 왕자의 첩의 소생이라 할지라도 서자로 차별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군영 역시 면제되었죠. 지난번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공주의 남편인 부마들 역시 많은 제재를 받긴 했지만, 부마들의 자식들은 관직에 나가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더 좋은 혜택을 받은 것에 비하면 왕자들의 자식들은 4대까지는 관직에도 들지 못했으니 차라리 부마들이 더 나은 것 같네요. 또한 부마들과 마찬가지로 야망 없이 유자적하고 희낙락하며 얇고 긴 삶을 원했던 왕자들은 왕이 되는 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 같기도 하죠. 나라의 지존이었던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왕이 되지 못한 채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삶을 살았던 대군과 군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장사꾼이라 부르기엔 그 규모와 영향력이 너무나 컸던 조선시대의 상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한양의 작은 시장에서 시작해 압록강을 넘어 청나라와 일본, 심지어 동남아시아까지 영향력을 미친 조선의 무역 조직이 있었죠. 우리가 흔히 조선은 농업국가였다, 상업은 천시되었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엄청난 자본과 권력을 움직인 상인들의 세계가 존재했답니다. 지금부터 역사책에서는 잘 다루지 않았던 조선 경제의 숨은 주인공들, 바로 조선시대 상단의 실체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상단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조직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본 개성송상, 의주만상, 동래내상, 평양유상 등이 바로 대표적인 상단들이었죠. 상단 내에도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직급이 정해져 있었는데 대방은 지금 대형 상단을 가진 상단주로 현재의 대기업 총수와 같은 급의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사장급인 도방, 고위 관리직급인 대행수와 행수, 중간 관리직급인 서기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제일 아래인 사원이 있었죠. 의주만상의 대방인 임상옥은 청나라 상인들의 담합으로 조선의 홍삼이 굉장히 낮은 가격에 책정되자 팔려고 들고 온 홍삼들을 불에 태워버리는 퍼포먼스 끝에 화들짝 놀란 청나라 상인들에게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홍삼을 판 일화는 정말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개성송상은 조선 상업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거대한 자본과 물류망을 구축했고 그 활동 범위는 한양은 물론이고 중국과의 교역까지 담당할 정도였죠. 의주만상은 압록강 국경지대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중국과의 중개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고 동래내상은 일본과의 해상 통상을 담당하며 조선과 일본 사이의 경제적 다리 역할을 했죠. 이 상단들은 단순한 시장 모임이 아닌 지금의 유통 대기업처럼 철저히 계급화되고 분업화된 상업 공동체였습니다. 상품의 기획부터 유통, 자본 조달, 인력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심지어 상단 내부에는 자체 규율과 징벌 규정까지 갖추고 있었죠. 그래서 상단은 마치 현대의 기업처럼 운영되었고 일부 상단은 당시 지방관청보다 더 많은 돈을 움직일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개성송상의 자산 규모는 무려 수만 양에 달했는데 이는 중소지방 관아의 연간 세입보다 더 큰 규모였죠. 그들은 말 그대로 조선판 재벌이자 금융기관이었던 셈입니다. 이런 상단들은 조선 전체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상단이 움직이면 조선 경제가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상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상단은 단순한 물건 유통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죠. 먼저 이들은 물가 조절 역할을 했습니다. 특정 상품이 한양에 부족해지면 개성상인이 물자를 공급했고 쌀값이 폭등하면 의주상인이 시장 조절에 나서기도 했죠. 일종의 시장 조율자 역할을 담당한 것입니다. 또한 상단은 외교의 그림자였습니다. 동래내상은 외관을 통해 일본 상인들과 무역을 했고 이는 조선과 일본 관계의 실질적인 완충지대 역할을 했죠. 의주만상은 명나라, 청나라 상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외국 정보를 전달하는 파이프라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상단이 정보를 먼저 입수해 권력층에게 전달하는 일도 많았고 심지어 일부 상단은 왕실과 직간접적 거래를 통해 정치적 후원까지 받았죠. 그리고 이들의 자본력은 조선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자율과 대금 상환 시스템, 신용거래 같은 현대적 금융 개념이 상단 내부에서 먼저 사용되었고 지방 양반들조차 이들에게 돈을 빌리는 일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상단이 권력을 가진 양반을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모든 힘이 그렇듯 상단의 막강한 영향력은 부패와 폐단을 낳기도 했습니다. 일부 상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격을 담합하고 독점적인 유통 구조를 형성했죠. 예를 들어 개성상인이 포목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면 다른 소상인들은 물건을 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상업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상단의 횡포에 항의하는 사건도 발생했죠. 또한 상단 내부에서도 비리와 부정부패가 존재했는데요. 조합장의 친인척에게만 물류 우선권을 주거나 뇌물성 선물로 공무원과 결탁하는 사례도 많았죠. 심지어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허위 장부를 작성하거나 거래 내용을 조작해 조정의 감시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일부 상단은 관군을 매수하여 무역로를 독점하고 밀무역까지 벌이는 등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상단과 고위 관리들 사이의 유착관계입니다. 조선 후기, 특히 숙종 이후 시기에는 권력층과 상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본격적인 유착이 이루어졌는데요. 관리가 상단의 정책 정보를 미리 흘리면 상단은 이를 통해 이득을 보고 그 대가로 뇌물이나 상납금을 제공하는 구조였죠. 한양에서 발행되는 금지령 같은 정책이 나오기 전 상단은 이미 그 정보를 입수해 물류를 미리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쌀 유통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 미리 사재기하거나 지역으로 물량을 이동시켜 가격을 조작했죠. 이런 식으로 상단은 관리들과의 관계를 통해 조선 조정의 정책까지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실제로 영조 시기에는 동래 상단이 관아의 비호 아래 일본과의 밀거래를 주도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는데요. 외교적 갈등을 우려한 조정이 이를 조사하려 했지만 지방 고관과 상단에 합심된 은폐로 묻힌 사례도 있었죠. 또 의주 상단은 국경무역의 특성상 북방 군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때로는 청나라 관리와의 뒷거래를 통해 불법 은거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상단은 더 이상 단순한 상인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역 유지, 고위 관료와 연결된 경제 권력자였고 일부는 조선 내 양반 사회의 틈새를 파고들어 실질적인 권세를 휘두르기 시작했죠. 심지어는 자신들만의 사병을 고용해 경쟁 상단을 위협하거나 거래처를 빼앗는 무력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그런 기록은 공식 문서에는 잘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 민간에서 전해지던 설화와 소문에는 이런 무력 충돌에 대한 흔적이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밀란이나 폭동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되었던 것이 바로 상단이었습니다. 백성들 눈에 비친 상단은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라 권세를 등에 업고 이익을 독점하던 신흥 지배 세력이었기 때문이죠. 특히 지방에서는 상단이 세금을 대납하며 지역 세력을 장악해 지방 양반보다 더 센 존재로 군림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인 계층과 양반 계층, 서민 사이의 갈등이 점점 깊어졌고 조선 사회의 구조적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단이 조선 사회에 기여한 부분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공은 조선 경제의 다변화에 기여한 것이었죠. 상단은 농업 일변도의 경제 구조 속에서 새로운 산업의 가능성을 제시했고 수공업자나 장인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상품을 제작, 유통시킴으로써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교육과 인재 양성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많은 상단은 후계자를 교육시키기 위한 자체 학교를 운영했고 회계, 한문, 국제거래, 외국어까지 가르쳤죠. 그 결과 조선 후기에는 실용적 지식을 갖춘 인재들이 다수 배출되었고 이들은 훗날 개화기의 중심 인물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상단의 리더 중 일부는 신분 상승까지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래 중인이나 상민 출신이었던 인물이 경제적 성공을 발판으로 양반 집안과 혼인하거나 벼슬을 얻는 경우도 있었죠. 이는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화와도 맞물리며 상단이 시대의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상단은 전통과 근대 사이의 교량 역할을 했죠. 조선 말기 일본과 서양 문물이 밀려들 때 가장 먼저 받아들인 이들이 바로 상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식무기, 기계, 서적을 들여왔고 새로운 문화를 조선에 소개하는 데 앞장섰죠. 이렇듯 조선의 상단은 단순한 상인 조직이 아니라 경제와 정치,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친 거대한 실체였습니다. 상단이 조선 사회에 남긴 유산은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것이었죠. 그들의 상업적 성공은 조선 경제를 성장시킨 원동력이었지만 동시에 권력과 결탁한 부패는 사회적 갈등과 불신의 뿌리가 되기도 했죠. 어떤 조직이든 힘이 생기면 반드시 그에 걸맞은 책임과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우리는 조선시대 상단의 역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역사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각과 안목을 넓혀주는 소중한 자산인 것 같네요.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등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인물들은 늘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주는 존재들인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보다 보니 갑자기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재산이 많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의 부자로 유명했던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개성의 인삼무역권을 독점하면서 조선 최고의 갑부가 된 임상옥입니다. 임상옥의 아버지 임봉액은 의주부의 상인인 만상에게 돈을 빌린 후 밀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다가 관아에 발각되면서 죽음을 맞게 되죠. 이후 임상옥의 집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으며 임상옥은 만상의 집에 노비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임상옥의 재능을 알아본 만상이 그에게 밀무역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임상옥 또한 아버지처럼 본격적으로 상인의 길을 걷게 되죠. 1810년 순조 때 국경지방에서 인삼의 무역권을 독점한 임상옥은 1811년에는 홍경래의 난으로 인해 의주부가 위험해지자 홍경래군을 제압할 의병을 모집하고 군수물자를 사는 데 들어가는 자금을 제공하면서 관의 인물들과도 친분을 쌓게 됩니다. 1821년 청나라에서 베이징 상인들이 조선의 인삼을 사지 않겠다며 담합을 벌이자 임상옥은 교묘한 방법을 써서 오히려 그들의 동맹을 깨뜨리고 원가의 수십 배나 되는 비싼 값에 인삼을 팔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되죠. 베이징의 상인들은 어떻게든 인삼의 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단체로 짜고 임상옥의 인삼을 사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뒤로는 은밀히 거래를 시도해 인삼값을 후려쳐서 싼 값에 사려 했지만 임상옥은 오히려 자신이 가져온 인삼의 일부를 불에 태워버린 후 나머지 인삼들마저 모두 태워버릴 것처럼 쇼를 하면서 거꾸로 베이징 상인들의 똥줄을 타게 만든 끝에 수십 배로 비싸게 인삼을 파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임상옥은 자신이 그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는 자선사업을 벌이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것으로 유명한 경주 최부잣집입니다. 경주 최부잣집은 무려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선을 대표하는 부자 가문으로 엄청난 재력을 가졌다고 알려졌죠. 최부잣집의 시조인 최진립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의병장으로 참전해 세운 공을 인정받아 공조참판과 삼도수군 통제사 등의 관직을 지내며 부를 쌓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셋째 아들인 최동량에게 물려줬는데 최동량은 물려받은 재산으로 어마어마한 넓이의 땅을 사들인 후 자신의 땅에서 농사를 지을 사람들을 모집하고는 소작료로 수확한 곡식의 절반만을 받았죠.
그러자 수많은 일꾼들이 그의 땅에서 농사를 짓겠다며 몰려들었고 최동량은 그들에게 거름을 쓰는 시비법과 모내기를 하는 이양법으로 농사를 짓게 하면서 수확량을 크게 늘리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중간 관리자인 마름을 두지 않으면서 마름이 중간에서 소작료를 빼돌릴 가능성까지 없애버린 탓에 최동량은 조선 최고의 부자라 불릴 만큼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게 되죠. 최부잣집이 사람들에게 본격적인 선행을 베풀기 시작한 것은 3대인 최국선 때부터였는데요. 최국선은 1671년 조선 현종 때에 큰 흉년이 들면서 농민들이 자신에게 빌려간 쌀을 갚지도 못할 정도로 힘든 형편이라는 것을 알고는 안타까워하며 그들에게 받은 담보문서를 모두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고에 있던 쌀을 꺼내 죽을 쑤어서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으며 보릿고개인 3월과 4월에는 무려 100석이나 되는 쌀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죠. 이후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가훈을 만들어 소작료로 받은 수입의 3분의 1을 빈민구제로 쓰는 풍습을 200년 후인 최준의 대해까지 계속해서 이어갔다고 합니다. 때문에 최부잣집은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지금까지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예로 여겨지고 있죠. 12대손이자 마지막 최부자로 유명한 최준은 일제가 조선을 침탈해오자 백산 안희제와 함께 백산상회를 설립해 독립운동가들에게 거액의 독립자금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임시정부의 활동자금 중 6할이 넘는 엄청난 자금을 바로 백산상회가 됐다고 하네요. 최준은 광복 이후 일제에 빼앗겼던 재산의 3분의 1을 돌려받았는데 그 돈마저 경북종합대학을 짓는데 모두 기부하면서 나라를 위한 인재를 기르는데 힘썼다고 하죠. 그는 죽은 후 나라를 위해 세운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과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최부잣집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관노 출신의 거부 김갑순입니다. 1930년 말 대전 시내의 땅 중 3분의 2가 모두 그의 땅이라는 소문이 돌았을 만큼 엄청난 부를 자랑했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 관노 출신이었던 김갑수는 자신의 돈을 떼어먹고 도망치는 노름꾼을 잡으러 가던 길에 겁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던 한 여인을 구해주게 되었는데 그 여인은 김갑순에게 무척 고마워하며 의남매를 맺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이 여성이 충청남도 관찰사에 첩이되면서 김갑순을 관노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도 모자라 하급관리로 만들어줬다고 하죠. 그리고 하루는 김갑순이 허름한 차림을 당했던 선비를 도와준 일이 있었는데 훗날 그 선비가 나라의 재정을 총괄하는 탁지부의 고관이 되면서 김갑순은 그의 도움을 받아 서울의 중앙관직에 진출하는 데까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후 본격적인 출세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부여와 공주의 군수 자리를 산 후 그곳에 운영자금을 횡령하거나 세금을 무리하게 더 걷는 방식으로 많은 돈을 모으게 되죠. 그리고는 관직을 그만둬버린 후 공주를 중심으로 여객사업과 군수사업, 공중목욕탕과 극장 등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벌어들인 후 관직에 있었을 때 알아두었던 인맥들에게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큰돈을 번 김갑수는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시작했고 이후 일제의 보호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사업을 번창시켜 나갔죠. 1932년에는 김갑순이 가지고 있던 땅으로 충청남도청이 이전을 하게 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면서 또다시 막대한 부를 얻게 됩니다. 덕분에 김갑순이 서울에 갈 때 절반은 남의 땅을, 절반은 자기 땅을 밟고 다녔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고 하죠. 해방 이후에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따라 체포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주인공은 나라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품질 좋은 말들을 나라에 바친 것으로 유명한 제주 말부자 김만일입니다. 김만일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능력과 성품을 좋게 본 명문가 출신의 문시봉이라는 인물이 그를 사위로 맞아들이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죠. 김만일은 처가에서 얻은 한 필의 말을 토대로 품종 개량 기술과 번식 기술을 연구한 끝에 전국 최대의 말 공급지였던 제주에서도 품종이 우수한 말을 키우기로 소문난 대목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제주 일대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평생토록 생산해낸 말만 무려 1만 필이 넘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김만일은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값비싼 말들을 무려 수백 필씩이나 나라에 바쳤다고 합니다.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4년을 시작으로 1612년과 1618년 그리고 1620년에도 계속해서 전말을 나라에 바친 공을 인정받아 광해군이 직접 그를 지중추부사 겸 정의품 오이도 총부도 총관에 임명했을 정도라고 하죠. 이후에도 1624년부터 5년 동안 우수한 말들을 계속해서 나라에 바치면서 그가 평생 나라를 위해 바친 말의 수만 1300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 1628년에는 종일품 순정대부의 벼슬까지 받게 되죠. 김만일의 후손들 역시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대로 2만 필이 넘는 군말을 나라에 바쳤다고 하는데 세계사에서도 이 정도로 많은 수의 말을 국가에 바친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보통 괴담이라고 하면 야사 또는 민간설화에서나 많이 볼 수 있는 믿기 힘든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드물기는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에도 이런 기이한 이야기가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세종 시절부터 영조 시절까지 실록에 기록돼 있는 내용 중 쉽게 믿기 힘든 괴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종실록 1431년 5월 13일 기사를 보면 함경도의 한 무녀가 저주를 걸어 사람 시체에서 떠리를 튼 뱀 3마리가 튀어나오게 했다는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종 13년 5월 13일 함길도의 관찰사는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벌어진 괴이한 사건 하나를 조정에 보고했는데요. 함길도의 한 마을에서 무녀 한 명이 뱀 그림을 음식에 집어넣는 소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조금 엽기적이기는 해도 그림을 음식에 넣는 것 정도가 무슨 큰일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문제는 무녀가 그 그림 안에 죽은 것도 산 것으로 바꿔버리는 주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무녀는 그림을 넣은 음식을 한 남성에게 먹였는데 그 남성은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며칠을 앓다가 죽어버렸다고 하죠. 평소에 멀쩡하던 남자가 갑자기 죽자 기가 막힌 가족들은 남자가 죽은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죽은 남자의 배를 갈라봤는데 놀랍게도 그의 뱃속에는 무려 3마리나 되는 뱀이 떠리를 틀고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깜짝 놀란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뱀 2마리를 죽이고 나머지 1마리는 키우던 개에게 먹이로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뱀을 먹은 개마저 나흘 만에 죽자 가족들은 무녀의 저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죠. 이에 화가 난 가족들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뱀 그림을 그린 무녀뿐만 아니라 평소 신기가 있다는 소문이 돌던 여인들을 모두 잡아다가 옥에 가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때 억울하게 잡혀 들어간 여성들이 몇 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하다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목을 매 자살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함길도의 관찰사가 보고서를 올려 이렇게 판결도 없이 사람을 옥에 집어넣는 것은 형벌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뜻에 어긋나니 그 여인들을 모두 석방시켜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죠. 이 보고를 받은 세종도 무녀가 저주를 걸어서 종이 속에 그려진 그림이 살아나게 만든다는 이야기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고 하네요. 중종실록 1511년 5월 9일자 기사를 보면 태조 이성계의 비 신의왕후 한씨를 모신 사당인 문소전에서 괴상하게 생긴 짐승이 나타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실록에 따르면 이 짐승은 삽살개같이 생긴 외모에 망아지만한 크기를 갖고 있었는데 최초의 목격자는 바로 궁궐에서 일하는 남자종이었다고 하죠. 그는 이 짐승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접근했지만 사람의 기척을 느낀 짐승은 서쪽 담을 넘어 재빨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중종은 즉시 병사들을 보내 짐승의 뒤를 쫓게 했지만 워낙에 민첩한 몸놀림을 갖고 있어 붙잡는 데는 끝내 실패했다고 하네요. 그 괴물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16년이 지난 1527년 2월 26일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쥐의 사지를 자르고 입과 귀 그리고 눈을 불로 지진 후 왕세자에 거쳐 북쪽에 있는 은행나무에 걸어놓은 사건인 작서의 변이 일어난 날이었죠. 그 일이 있은 지 4개월 후 또다시 괴물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1527년 6월 17일 정원이라는 신하가 중종에게 지난밤에 관악기를 부는 병사가 가위에 눌려 기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놀란 동료들이 황급히 그를 깨우고 있는데 갑자기 삽살개같이 생겼고 크기는 망아지 같은 짐승이 나팔을 부는 병사의 방에서 나와 서명문으로 향하는 걸 봤다고 하는데 그 병사의 방에서는 심한 비린내가 풍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라는 보고를 올렸죠. 국내에서 알 수 없는 괴물이 돌아다닌다는 보고에 두려움을 느낀 중종은 자신이 지내던 경복궁에서 창덕궁으로 잠시 거처를 옮기려고도 했지만 신하들이 말리는 바람에 포기했다고 합니다. 실록에 따르면 이 짐승은 중종 25년인 1530년과 1532년에도 나타나 중종과 조정신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고 하네요. 짐승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건 1545년 7월 2일이었죠. 실록에 따르면 당시 한양에서 한밤중에 또다시 괴물이 나타나 돌아다녔는데 그 괴물이 지나간 곳은 마치 먹을 칠한 듯 검은 기운으로 물들어 완전히 캄캄해졌으며 마치 여러 대의 수레가 지나가는 듯한 큰 소리가 났다는 괴소문이 돌면서 한양의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날은 마침 중종이 사망한 날이었다고 하죠. 마치 민간설화에서나 나올 법한 신비로운 내용이 무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돼 있다는 점이 놀라운데요. 아마도 네스호의 괴물처럼 덩치가 커다란 짐승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는 과정에서 이런 기록이 남은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1500년대 후반부터 조선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성병이 유행했다고 하죠. 이 병은 평소 음란한 생활을 자주 했던 한량들 사이에서 퍼졌는데 일단 병에 걸리게 되면 징그러운 피부병에 걸린 채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언제 이 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1560년대 중반 무렵 한 의원이 인간의 쓸개를 써서 약을 만들면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헛소리를 했는데 이 말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면서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당시에도 지금의 살인 청부업자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이 청부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납치한 뒤 나무에 묶어놓고 그들의 배를 갈라서 쓸개를 빼가는 끔찍한 사건이 계속 일어난 것인데요. 이 범행의 대상은 주로 순진한 어린아이들이나 납치에도 크게 뒤탈이 없는 노숙자들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전문적으로 사람을 공격해서 쓸개를 빼내는 일만 하는 범죄자들이 따로 생겨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1565년과 1576년 그리고 1607년 무렵에 이런 범죄들이 마치 유행처럼 번졌다고 하죠. 범죄자들이 주로 노리는 대상은 서울의 종각 근처와 조선시대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설치한 동서아리넌 근처의 거리에 있던 노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옷조차 없이 다 찢어진 누더기를 입고 가진 것이라고는 깨진 바가지 하나뿐이었으며 매일 구걸로 하루를 먹고 사는 거지나 다름없는 존재들이었죠. 실종돼봤자 딱히 신경 쓸 사람도 없었던 노숙자들은 그렇게 납치된 후 외딴 산속에서 배가 갈라져 목숨을 잃었고, 노숙자들이 모두 사라져 더 이상 쓸개를 구할 방법이 없어진 시점부터는 민가의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 당시에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골짜기로 가면 나무에 묶인 채 배가 갈라져 있는 시체들이 워낙에 자주 발견돼서 나무꾼들 중 일부 비위가 약한 사람은 차마 그 꼴을 볼 수 없어서 산에 들어가기를 꺼려했고, 일부는 자신들도 쥐도새도 모른 채 납치돼서 똑같은 꼴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산으로 가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백성들은 심지어 밭에 농사를 지으러 갈 때도 혼자서 다니는 일이 없도록 했으며, 거리를 걸어 다닐 때에도 납치당할 것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서로 무리지어 다녔다고 하죠. 1607년 무렵에는 범죄자들이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납치해 죽인 후 그 쓸개를 중국에 몰래 갖다 파는 지경에 이르렀고, 마침내 조정에서도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정에서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사태를 방치한 책임을 물어 당시의 포도대장을 파직시킨 후 감옥에 가둬버렸죠. 이후에는 이런 유해 범죄가 이전처럼 심하게 유행한 적은 없었지만, 이와 비슷한 유형의 잔인한 살인사건은 계속 발생했으며 심지어 20세기 무렵까지 이러한 범죄는 꾸준히 있었다고 하네요. 영조실록 1747년 11월 5일자 기사를 보면 조선의 평안도에서 아주 괴이한 동물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실록에서는 그 괴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앞발에는 호랑이 발톱이 달려있고 뒷발에는 곰발바닥이 달려있는데, 머리는 말과 같고 코는 산돼지 같으며 털은 사냥과 비슷한데 성질이 아주 사나워서 사람을 물고 다녔기에 병사들이 총을 쏴서 잡은 후 가죽을 올려보내왔다. 이 짐승의 가죽을 받아든 영조가 여러 신하들을 모아놓고 대체 이 짐승의 정체가 무엇일지 물어보자 어떤 사람은 얼룩말이라 대답했고, 또 다른 사람은 악몽을 먹는 전설의 괴물이라 불리는 맥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메리카 지역과 동남아시아에 분포하는 테이퍼라는 포유류 동물이 있는데, 이 테이퍼의 생김새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해지는 전설의 괴물 맥의 생김새와 상당히 닮았다고 하죠. 아마도 동남아시아에 서식하던 테이퍼 중 일부가 머나먼 조선 땅까지 흘러들어갔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실록에 등장하는 괴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있을 때 누군가가 주위에서 은밀히 소리를 들으며 이래라 저래라 코치를 하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당연히 누구나 어이가 없고 소름돋아 할 것 같은데요. 조선시대에는 성관계를 가질 때 이런 낯뜨겁고 불편한 코치를 받던 존재가 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은 바로 왕이었죠. 무려 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위를 빙 둘러싸서 남녀의 은밀한 소리를 들으며 이래라 저래라 코치를 했었는데요. 그 8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바로 숙직 상공들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했던 것일까요? 조선시대의 궁녀들은 모두 왕의 여자였지만 아무리 왕이라고 해서 아무 여자와 그냥 마구잡이로 잠자리를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왕은 왕실의 법도를 따라야 했으며 왕비든 후궁이든 아니면 다른 여자들과의 잠자리를 가질 때에도 엄격한 규칙과 법도에 따라야 했죠. 왕의 잠자리를 관장하는 대전상궁이 점이나 운세를 보고 어떤 날 몇 시에 어떤 여인과 관계를 맺었을 때 왕자를 낳을 수 있느냐가 고려되어야 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이런 운세나 점 같은 것은 사람에 따라 해석이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에 대전상궁의 주관적인 의지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세를 한번 잡아보려던 대신들은 대전상궁에게 뇌물을 주고 자신의 딸의 처소로 왕이 찾아가도록 유도하기도 했죠. 덕분에 대전상궁의 권력은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왕비와의 잠자리에 비해서 후궁들과의 잠자리 규칙은 비교적 쉬웠는데, 많은 왕들이 엄격한 법도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왕비와의 잠자리보다 그나마 괜찮았던 후궁들과의 잠자리를 더 선호하게 되었죠.
아무튼 왕의 파트너와 날짜가 정해지면 대전상궁의 지위에 맞춰 어린 생각씨들이 이부자리를 각각 2벌씩 준비해주고 촛불 5개와 타구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왕과 왕비가 방에 들어가면 숙직상궁을 제외한 나머지 궁녀들을 다 물러가라 이른 뒤 60에서 70대의 숙직상궁 8명은 우물정자의 형태로 침실 주위를 빙 둘러 앉았죠. 그리고 촛불을 다 끈 뒤 왕과 왕비의 성관계가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왕과 왕비가 잠자리를 가질 때 숙직상궁 8명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며 코치를 한 것이었죠. 왕과 왕비는 나라의 종묘와 사직을 위해 후사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늙은 상공들의 코치 속에 왕자를 낳기 위한 중요 국가 행사 하나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방문은 다 닫혀 있고 누구도 보고 있지는 않았지만 빙 둘러앉은 8명의 숙직상공들에게는 모든 소리가 다 들렸죠. 이들의 임무는 이러했습니다. 관계를 맺는 두 사람이 쾌락에 빠져들지 않고 지극히 이성적으로 왕자 생산만을 위한 관계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숙직상궁들은 아무리 왕이라도 과감히 간섭을 했죠. 왕과 왕비가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왕이 너무 흥분을 하거나 과한 몰입을 하면 전하, 옥체를 생각하시어 이제 그만하시옵소서 라며 제재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든지 자세에 대한 코칭을 한다든지 여러 방면으로 왕의 성관계를 도왔죠. 그리고 어쩔 때 왕의 체력이 딸릴 때를 대비해서 살아있는 닭을 준비해뒀다가 응급 처방으로 왕에게 닭의 피를 먹일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왕의 나이가 어릴 때는 옷 벗기는 순서까지도 가르쳐줬을 정도였다고 하고 남녀의 성관계에 대한 자세한 것까지 모두 가르쳐줬다고도 하죠. 숙직상궁들에겐 왕자 생산의 목적이 아닌 성적 쾌락을 추구한다거나 심하게 몰입을 하거나 흥분을 하면 언제든지 왕의 행동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왕은 상궁들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야 했습니다. 만약 왕이 이러한 상궁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규칙을 어기게 됐을 경우에는 신하들의 상소가 빗발쳤다고 하죠. 장희빈과 숙빈 최씨의 남편이던 흑종의 경우에는 미인을 경계하라는 상소를 받기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왕에게는 쾌락을 추구하는 성관계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일부 왕들은 이런 법도와 규칙을 못마땅해 했고 후궁이나 궁녀와의 관계를 맺을 때는 자기가 내키는 대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왕비와의 잠자리에서는 이런 낯뜨거운 규칙을 따라야 했죠. 궁녀는 모두 왕의 여자이니 언제든지 누구와도 성관계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우와 왕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면 너무나도 큰 경기도 오산이죠.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중요한 사생활마저 마음대로 누리지 못한 불쌍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왕이었으면 폭군 소리를 듣더라도 8명의 숙직상궁 모두 침실 밖으로 내쫓았을 것 같네요. 왕의 잠자리 코치, 숙직상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시대의 궁녀의 수는 왕에 따라 달랐지만 평균적으로는 대략 500에서 6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많은 여성들은 오직 궁과 왕실을 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대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입 하나 줄이고자 딸을 보냈던 곳이 궁이었고 궁녀가 된 여인들은 잘 곳과 먹을 것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죽을 때까지 왕의 얼굴 한번 못 보고 노예마냥 죽어라 일만 하는 게 그들의 운명이었죠. 그러나 궁녀들은 왕의 여자였기 때문에 결혼 또한 왕하고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궁녀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부리며 왕의 눈에 들기를 바랬고 특히 어쩌다 있을지도 모를 왕과의 잠자리에서 왕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스킬들을 익혔다고 하죠. 왕이 만족해야지만 계속해서 자신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면 꼭 해야 할 훈련이긴 하겠네요. 또한 단 한 번의 잠자리만 가지고 이후로는 찾지 않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훈련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왕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녀들의 은밀한 훈련들에 대해 말해볼게요. 첫째로는 발 뒤꿈치를 들고 걷는 훈련이었습니다. 궁녀들은 평소에 발 뒤꿈치를 들고 걸어 다녔다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발 뒤꿈치를 들고 걸으면 종아리와 발목이 긴장되어 하체에 탄력이 생기고 또 관략근과 질근육을 조이는 힘이 강해져서 왕과의 잠자리에서 더욱 왕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걸레질을 할 때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해지기 위해 엎드려 뻗쳐를 하듯이 엉덩이를 번쩍 들고 했다고 하죠. 그리고 연실을 핥아먹는 훈련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간신이라는 영화에도 나온 적이 있는 장면인데요. 공중에 달린 연실을 오직 혀로만 핥아먹는 훈련을 했는데 이후에 어떠한 방법으로 왕을 만족시켰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무릎으로 팥 잡기가 있죠. 바닥에 팥을 뿌려두고 무릎으로 팥을 잡아 그릇에 다시 담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훈련을 하면 질을 조이는 힘을 키울 수 있다는 썰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훈련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알몸으로 자는 것이 있습니다. 마릴린 먼로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샤넬 넘버 5만 뿌리고 잔다고 해서 미인들의 취침법으로 유명해졌는데요. 그러나 이미 조선시대 궁녀들이 흔히 하던 행위였죠. 잠을 잘 때 알몸으로 자게 되면 피부에 충분한 휴식을 주게 되어 세포가 재생되는데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또한 금가루가 섞인 소금으로 양치를 했는데요. 성관계를 하게 되면 어련히 키스도 하게 될 텐데 왕과의 키스를 할 때 입냄새가 심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언제 있을지 모를 왕에게 승은을 입는 날에 대비해 금가루가 섞인 소금으로 양치를 하거나 말린 꽃잎과 소금을 함께 갈아 그것으로 양치를 했다고도 하죠. 과연 냄새가 안 났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훈련은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황당한 훈련인데요. 바로 배꼽으로 얼음물을 맞는 것이었습니다. 배 위에 천을 덮어놓고 천장에 얼음을 매달아 놓는데 그 얼음이 녹으며 물방울이 떨어질 때 배꼽으로 정확하게 받아내는 훈련이었다고 하죠. 이 방법은 왕의 자식을 임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 진짜 도움이 되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왕의 눈에 드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죠. 설사 왕의 눈에 들어 하룻밤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는 특별상국이 되어 궁 구석에 박혀 궁녀로서도 왕의 여자로서도 아닌 삶을 살다 쓸쓸히 죽어간 궁녀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과학적이지도 않고 실제로 왕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는 확인할 방법도 없지만 그래도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궁녀들의 노력에는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한편으로 그녀들에게 평생을 노예처럼 일만 하다 죽는 운명과 황제로는 아주 낮지만 왕의 승을 입어 신분이 상승될 수도 있는 운명, 이 두 가지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궁녀들의 치열했던 경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시대 모든 궁녀들은 왕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왕은 모든 궁녀들과 잠자리를 가질 수는 없었죠. 수많은 궁녀 중 선택된 여인만이 왕과 잠자리를 할 수 있었고 그렇게 승은을 입은 궁녀는 특별상궁이 되거나 아니면 직첩을 받아 신분이 수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영조의 어머니인 숙빈 최씨 또한 무수리로 궁에서 뼈 빠지게 일하다 숙종의 눈에 들어 정일품 빈으로 봉해진 것이죠. 그렇게 신분 상승을 노리고 궁으로 들어오는 궁녀들도 많았습니다. 주로 10살 정도의 여자아이들이 궁녀가 되기 위해 궁에 들어와 앵무새 피를 팔뚝에 떨어뜨려 처녀를 감별하는 앵무새 처녀 감별법을 통해 생각시가 되었는데요. 팔뚝에 앵무새 피를 떨어뜨려 흐르지 않으면 처녀, 흘러내리면 처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처녀가 아닌 것으로 판별된 여자아이들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졌죠. 그렇게 입궁한 생각시들은 10년이 지난 후 별도의 시험을 거쳐 정식 궁녀인 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0세 전후의 어릴 때부터 궁녀가 되어 궁에서 산 여자들은 연애라고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했고 왕의 여인이다 보니 궁녀를 탐내는 남자들 또한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평생을 남자와 뜨밤 한번 보내지 못하고 죽는 궁녀가 더 많았죠. 그리고 궁녀들은 어쩌다 남자와 눈만 맞아도 잘못 걸리면 극형을 피할 수는 없을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상대 남자도 무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하들은 권력 다툼에서 반대팔을 몰아내야 할 때는 궁녀를 엮어서 상대를 공격하기도 했었죠. 또한 궁녀는 물론이고 궁에서 일어난 무술이나 방자들 또한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맺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젊고 혈기왕성한 궁녀들의 본능에 충실한 성욕은 극형이나 법도 막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일부 성욕이 강한 궁녀들은 몰래 궁을 나와 고관 대작들과 뜨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현종 때는 궁녀 귀열이 자신의 형부인 설이 이흥윤과 몰래 간통하다 임신까지 해버렸고 이 사건이 발각되자 아기를 낳고 나서 곧바로 둘 다 극형에 처해져 죽는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궁녀들은 마음대로 궁 밖으로 나갈 수 없었는데요. 궁 밖을 나가려면 일단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했고 그 다음 자신의 담당 상궁에게 허락을 받아야 됐으며 그리고 담당 환관에게도 재차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궁 밖으로 외출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절차가 까다로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쉽게 만나지도 못하고 위험은 무릅쓰면서까지 밖에서 예정 상대를 찾기보다는 궁 내에서 찾는 게 훨씬 더 수월했죠. 그래서 궁녀들은 쉽게 만날 수도 있고 심지어 일도 같이 하고 잠도 같이 자던 궁녀와 동성애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궁녀들의 동성애는 조선 왕조실록에도 자주 기록되었고 이러한 행위를 대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식의 뜻은 서로 대면해서 식사를 같이 한다 정도인데요. 궁녀들 사이에서의 같이 밥 먹다의 뜻 이외에도 동성애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했죠. 나중에는 궁녀와 내시가 부부관계를 맺기도 했는데 그 또한 대식관계라 불렸습니다. 게다가 어떤 경우에는 궁녀들이 비군이나 과부들과도 궁 안팎에서 성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성관계를 맺은 궁녀들은 둘의 관계에 대한 표식으로 서로의 몸 어딘가에 친구 또는 벗의 뜻하는 붕자를 문신으로 새겼다고도 하죠. 이 대식이라는 단어는 옛날 중국의 한나라의 역사서인 한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도 대식을 궁녀 둘이 서로 부부가 되는 것을 대식이라고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나중에는 궁녀와 내시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말로 발전했다고 적혀 있죠. 그러나 성에 엄격한 유교 사회였던 조선의 조정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서로 다른 곳에서 일하는 궁녀들을 한 방에서 살게 하기도 했죠. 예를 들어 수락관 나인과 친방 나인을 같은 숙소에서 살게 한 것인데, 같은 곳에 일하는 궁녀들끼리는 일할 때나 잘 때나 늘 같이 붙어 있으면 둘이서 동성연애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 동성애를 하기 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식 행위를 하다 적발시엔 강한 처벌을 했는데요. 조선의 법전인 속대전에 의하면 궁녀가 밖으로 사람과 간통하면 남녀는 모두 즉시 참수한다. 임신한 자는 출산을 기다렸다가 형을 집행하는데 출산 이후 100일을 기다렸다가 집행하는 예를 따르지 않고 즉시 집행한다 라고 적혀 있죠. 연산군 일기 기록에 의하면 동성애를 하다 걸린 궁녀들은 을금부에 보내져 법을 어겨 친구를 사귀었다라는 뜻의 위법 교봉이라는 글자를 가슴에 새겼다고 합니다. 세종 때에도 이러한 대식 관계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궁녀 내은이와 내시 손생은 서로 동성애는 아니었지만 서로 부부관계에 비스무리한 대식 관계였죠. 내은이가 임금이 쓰던 옷관자를 훔쳐 손생에게 부부의 증표를 주었는데 금세 둘 사이는 들통나게 되었고 둘 다 차명에 처해져 죽기도 했죠. 어릴 적부터 궁에 들어와 왕 이외에는 여자밖에 없는 곳에서 고립되어 살며 남자의 손길 한번 못 받아보고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궁녀들은 어쩔 수 없이 같은 궁녀들이나 내시들과 진한 연애를 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조선시대 궁녀의 대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궁녀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왕과 왕실을 가까이서 모시며 궁궐에서 평생을 보낸 그녀들의 삶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했는데요. 역사 속에 묻혀있던 궁녀들의 진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조선시대 궁녀는 단순히 궁중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아닌 엄격한 위계 질서와 독특한 문화를 가진 특별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4에서 13세라는 어린 나이에 입궁에서 30년 이상을 봉사해야 했고 죽을 때까지 결혼도 못하는 고단한 삶을 살았죠. 조선시대에는 약 500에서 600명의 궁녀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은 본궁뿐만 아니라 별궁에도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궁녀 선발은 보통 10년에 한 번씩 이루어졌습니다.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았는데요. 조상 중에 강도나 역적이 없어야 하고 가까운 친척 중에 중병을 앓은 사람도 없어야 했죠. 처음에는 양반가의 딸들도 강제로 뽑혔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영조 22년인 1746년에 양녀 차출을 금지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어기고 양인 여성을 궁녀로 만들면 60대의 장형과 1년의 도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에 처해졌죠. 하지만 이런 법이 있어도 영조의 며느리인 해경궁 홍씨가 양가의 딸을 궁녀로 뽑았다가 사도세자가 영조에게 크게 꾸중을 들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입궁한 어린 궁녀들은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철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글과 천자문은 기본이고 대학과 소학 같은 유교 경전도 배워야 했죠. 특히 지밀, 친방, 수방 같은 중요한 부서에 들어가려면 더욱 엄격한 교육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요. 이들은 3에서 5세의 어린 나이에 선발되어 더 오랜 기간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궁녀들을 견습나인 또는 생각시라고 불렀는데, 상궁 한 명이 전담해서 가르쳤다고 하죠. 한편 궁녀 사회는 매우 복잡한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게 상궁, 나인, 견습나인으로 나뉘었는데 같은 상궁이라도 품계와 부서에 따라 서열이 달랐죠. 최고위직인 제조상궁은 정호품으로 모든 궁녀를 통솔하는 수장이었습니다. 웬만한 재상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데, 심지어 재상들도 왕실에 부탁할 일이 있으면 제조상궁에게 청탁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전 금고를 관리하는 부제조상궁이 있었고, 왕을 직접 모시는 지밀상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왕도 자전이나 대왕 대비 전에 상궁에게는 반말을 쓰지 못했다고 하네요. 궁녀들의 일은 7개의 핵심 부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지밀은 왕의 신변을 보호하고 모든 일상을 보살폈죠. 친방은 왕실의 모든 옷을 만들었고, 수방은 정교한 자수를 놓는 일을 했습니다. 생과방에서는 음료와 다과를 준비했고, 소주방은 왕실의 식사를 책임졌죠. 세답방에서는 빨래와 옷 관리를, 세수관에서는 목욕물과 세숫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지밀, 친방, 수방이 가장 높은 대우를 받았는데, 이곳의 궁녀들은 치마를 길게 끌 수 있는 특권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궁녀들은 대부분 격일제로 근무했지만 지밀은 하루를 주야로 나눠 2교대로 일했습니다. 이를 번살이라고 했는데 2명이 한 조가 되어 교대로 근무했죠. 급여도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었는데요. 1925년 기준으로 제조상궁은 196원, 일반 나이는 40에서 50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쌀 한 가마니가 18원이었으니 상당히 높은 급여였죠. 여기에 옷값,
식사, 거처까지 모두 제공받았고 명절이나 특별한 행사 때마다 추가 상금도 받았습니다. 상공들 중에는 월급을 모아 땅을 사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는데 심지어 강에 배를 띄워 뱃놀이를 즐길 정도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하죠. 궁녀들의 가장 큰 금기는 바로 남자와의 관계였습니다. 왕 이외의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즉시 사형에 처해졌는데요. 이는 왕족의 비밀이나 궁궐 내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궁녀가 외간 남자를 통해 그것들을 유출하면 큰일 나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임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출산 직후 처형됐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극형에 처해질 죄인이 임신한 경우 출산 100일 후에 처형했는데 궁녀는 그런 유예기간도 없었다고 하네요. 이런 엄격한 규율 때문에 궁녀들 사이에서는 대식이라 불리는 은밀한 사랑이 흔했다고 합니다. 세종 때는 세자빈인 순빈 봉씨가 궁녀를 사랑하다 패출된 사건도 있었는데 세종은 이를 맷돌 부부라고 부르며 황당해했다고 하죠. 무엇보다도 궁녀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왕의 승은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승은을 입으면 승은상궁이 되어 특별 대우를 받았고 왕자를 낳으면 후궁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죠. 대표적인 예가 숙종의 후궁들인데요. 경종을 낳은 희빈 장씨와 영조를 낳은 숙빈 최씨가 모두 궁녀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승은상궁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었죠.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면 평생 쓸쓸히 지내야만 했고 왕이 승하하면 궁을 나가야 했습니다. 더구나 자식도 없이 늙어버린 승은상궁들은 절에 들어가 여생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궁녀들은 원칙적으로 종신제였지만 늙거나 병들면 출궁해야 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야간 근무가 면제되었고 더 나이가 들면 완전히 은퇴해야 했죠. 하지만 출궁 후에도 결혼은 금지되었고 대부분 절에 들어가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이지만 가뭄이 들면 시집 못 간 여자들의 원한 때문이라며 젊은 궁녀들을 방출하기도 했는데요. 이때는 드물게 결혼을 허락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 궁녀들의 삶은 화려함 속에 감춰진 고독과 비극이 공존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 나이에 입궁해 평생을 궁궐에서 보내며 자유로운 삶과 결혼을 포기해야 했던 궁녀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